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달 이슈 진행할 익스 본부장 서성종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어제 발표된 게 좀 새로운 게 나와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좀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중고등부 전체의 입시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번 달은 거의 입시 쪽의 얘기들이 좀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기본적인 저희 익스에 대한 밴드를 활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말씀 좀 드리고자 먼저 밴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밴드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그 익스나 리드인 쪽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정보, 특히 익스 쪽에서의 전달할 만한 여러 가지 교육 정보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원장님께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정보 위주로 저희가 이제 밴드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이번 달에 들어와서 쭉 진행했던 것이 밴드에 공지됐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공동 구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공동 구매를 쭉 진행을 하면서 같이 구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파본에 대한 교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밴드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존의 교육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데 있어서 파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많이 한꺼번에 좀 올라오는 관계로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약간 피곤함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뭐 지금 이제 우리 2차 공동구매가 이제 다 진행이 되었고, 아마 다음 주 초부터는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발송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그 원장님께서 이제 수령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까지 가는 부분들부터는 공동구매 밴드를 따로 만들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AS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공동구매 밴드를 별도로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익스 자체의 밴드는 말 그대로 익스 자체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향후 우리가 익스 쪽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계속 공지하고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올라와 있던 여러 가지 밴드의 공동구매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글이 조금 보존되는 부분들은 다른 밴드로 좀 이동을 하면서 이제 보존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삭제를 통해서 조금 더 밴드가 그 기존의 어떤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봐서는 입시 쪽에서는 2022 입시 변화, 그리고 2023 입시 변화, 그리고 2021 특목고 코로나 대응 쪽에서의 입시 뉴스가 조금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자퇴, 재수, 취업, 요거는 물론 우리가 당장에 초등부터 고등까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뒤부터 왜 자퇴를 하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 또다시 왜 재수의 길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의 초등부터 고등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어떻게부터 조금 더 확고하게 좀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입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22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고3은 2021학년도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2월 초 되면 이제 시험을 칠 거고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고2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달 뒤면은 거의 이제 입시생으로 바뀌는 상황이겠죠. 이 입시생들이 이제 내년을 맞이했을 때에 그 과정부터 해서 쭉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3은 2015 개정이 됐지만 그 수능 자체의 변화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고2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입시를 치게 되면은 2015 개정 교육을 올곧이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현재 6학년까지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받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초등 5학년 현재 아이들은 2020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그 고교 학점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2015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은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고3으로 가서 입시를 치르는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학년까지는 2015 개정이고 초등 5학년까지는 다음에 개정교육이 바뀌면서 또다시 고교 학점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세대가 아직까지는 대입에 대한 예상이 좀 쉽진 않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곧 고교 내신이 성취평가제가 전 과목에 대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9등급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A, B, C 이제 성취평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과목을 수강을 함으로 해서 소인수 과목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각각의 진로에 맞춰서 그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수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 자체에서의 고교 학점제를 통한 성취평가제가 절대평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내신 부분부터 바뀌게 되면은 수능 자체도 또다시 바뀔 거고 거기에 대한 학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현재 고2 아이들을 요 과정입니다. 현재 고2 아이들이 2015 개정으로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고3 수능을 치르는 시점이라고 보면은 곧 내년이죠. 자, 수시에서는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 9등급제가 안 됩니다. 현재 고3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도 9등급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로서 A, B, C 단계로서 성적이 산출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A, B, C 단계를 지금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고1 아이들이 들어가거나 고2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에 제일 많이 묻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앞으로는 그러면은 고3은 내신 반영 비율이 줄어드나요?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보통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쭉 갔을 때에 내신 반영 비율이 제일 많은 비율이 2대 4대 4 이렇게 해서 고1 때는 20%, 고2 때는 40%, 고3 1학기 때는 또다시 40% 해서 고3이 현재까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죠? 물론 대학교에 따라서는 2대 4대 4로 가지가 않고 총괄 100%로 해서 비율이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대입에서 반영되는 비중이 보면은 5학기죠. 그죠? 고1, 고2, 고3 1학기까지 5학기가 공이 발표가 된다면은 20%가 최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가고 성취평가제는 내신에서의 9등급제가 반영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 지금 고1부터 고3까지가 진로 선택 과목이 그래도 많이 편중되는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취평가제로 갔을 때에 내신은 A, B, C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9등급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봤을 때에 고3에 대한 내신 반영을 뽑자고 하더라도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에 대한 내신 반영을 받아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고3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이 내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는 선택을 해놓은 부분들이 희망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등급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나 서강대나 이미 발표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9등급제가 아니고 성취평가제로 가더라도 등급에 대한 그 산출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성취평가제로 갔을 때에 내신을 대부분이 A를 준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내신 반영을 전부 다 A로 갔을 때에 100% A다 라고 했을 때는 고려대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100%의 A를 받았을 때는 그 아이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으로 환산하겠다라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수 학교들은 ABC로 갔을 때는 등급을 매기기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 자체가 과반수 이상은 아마 반영을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 부담은 적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세부 특기 사항은 그래도 반영이 되는 거죠. 학종에서는. 교과 내신 자체에서는 반영을 안 된다 하더라도 세부 특기 사항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반영이 되니까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는 그러니까 단지 정량화된 그 숫자에 대한 등급이 아니고 ABC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만큼 평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지만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고2 아이들이 지금 내년부터 수능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서 보는 부분들은 생기부가 상당히 축소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목고라든지 기존에 대입에서의 우대받았던 그 학종 또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들이 그 특혜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약간 폐단이 될 수 있는 부분, 정성적인 평가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정부에서는 생기부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생기부 글자 수가 줄어들고 수상 경력도 한 학기 한 개로 제한을 하고 자율 동아리도 제한 내지는 활동을 하더라도 30자에 불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봉사활동도 내년부터는 이제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대학에서는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자동봉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비교과 활동 비중은 그 평가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줄어들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이 남아 있을 거니까 그 학종의 평가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수행평가로 가고, 수행평가는 교실 중심으로 가고, 교실 내에서의 수행평가를 통한 활동,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표하고 그리고 보고서 쓰고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통한 관찰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학업 역량을 보여야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교과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과 세부 특기 사항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고2 아이들이 수시에서는 이런 성취평가제가 내년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인 2015 개정에 맞춰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시에서도 크게 바뀌었죠. 그죠? 내년부터는 문이과 통합이 돼서 2+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독서문학을 기본으로 치고 화작이나 언어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었습니다. 수학도 수원 수투를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2+1 체제로 가죠. 그죠? 문제는 탐구 부분에 대한 문이과 통합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역 구분이 실제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라도 과탐을 내가 선택을 하면은 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수능이 만일에 이런 조합들을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본다면은 선택 과목에 대한 응시 조합이 800여 개가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될 거냐, 과목이 과연 우리가 그 의도했던 대로 수능에서 제대로 그런 난이도를 조절하면서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은 충분히 들겠죠. 그죠? 그래서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2+1 체제로 갔을 때의 점수,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했는 아이들하고 매체를 선택했는 아이들하고의 당연히 거기에 대한 25%의 성적들이 어떻게 유불리가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언제든지 수능에 대한 이런 체제는 반드시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한전공대가 새로이 만들어진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한전공대가 전라도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에 설립을 확정을 할 거고 그 리조트 그 골프장을 이제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설립을 하고 한전에서 설립 주체가 되어서 내년 5월 경에 입시 요강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포항공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각 지역의 과기원들이 있습니다. 그 과기원들하고는 이제 어떤 특색을 가고 달라지느냐라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취업 문제들도 있을 거고 공대가 각각의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또 다른 한전공대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공대에서는 어제 발표된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능을 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더 다른 기존의 어떤 선발 방법과는 다르게 내신도 반영을 안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입시 요강을 만들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질지는 교육부하고의 문제가 있을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어떤 타협점은 가져가겠죠. 그죠? 아무리 학종이고 내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틀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교육부하고의 여러 가지 그런 조율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그 한전공대에서는 울린공대 또는 코넬공대 쪽을 롤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면접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 이런 부분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자율적인 대학 형태가 하나 탄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년에 고3 아이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내년 고3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고했다시피 약전에서 이제는 학부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대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공계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4차 혁명과 관련되는 AI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첨단 학과들도 많이 더 신설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연대, 고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학부들이 전체적인 그 첨단 학부들을 새로이 많이 개학 학부를 통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회가 충분히 될 거고 문제는 문과 아이들이죠. 그죠? 물론 내년부터는 문과 이과 구별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내가 사탐을 선택하는지 과탐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제 수가 순화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문이과가 그래도 존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 진로에 맞춰서 문과를 선택했을 때는 점점 더 그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지금 입시에서의 지금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전공대 얘기고요. 조금 더 1년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제 이제 서울대가 발표되는 부분들을 기점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뭘 발표했느냐 하면은 크게 봐서는 세 가지가 변한다. 그것이 현재 고1 아이들이 고3 입시를 진행을 했을 때에 바뀐다라는 건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교육부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 정시 40%를 채워라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죠? 수시가 너무 과대 팽창되고 그 부분들이 70%, 85%까지 늘어나는 시점에서 수시 비율을 조금 줄이고 정시를 늘리자라는 것이 현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의 정책이라고 본다면은
서울대도 그 부분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봤을 때에 정시 부분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정시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능을 이제 그냥 늘려야 되는데 서울대는 그냥 이제 수능은 늘리지는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예고를 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시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정시 부분에 대한 비율을 맞춰 나가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제일 처음에 수시에서 지역 균형 전형 수능을 봤을 때의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래도 약간 코로나 관계 때문에 기존 재학생들이 직윤을 봤을 때의 수능 체제는 완화가 시켰습니다. 기존 수능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세 과목 2등급입니다. 세 과목을 2등급은 최소 받아라, 그 안에 들으라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평균이죠. 이 부분들을 채웠는데 다수 아이들이 지방고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많이 못 채워서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정시 이월은 주로 재수생이라든지 특목 자사고 애들이 많이 그 비중을 또다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원래 코로나 때문에 고3 아이들이 학력이 저하되고 조금 그 아이들에 대한 체제를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완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아예 이렇게 예고가 되었다는 거죠. 이 고1이 고3이 되는 시점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는 4개 영역이 3개 합 7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3개 2등급에서 3개 7등급이 되면은 거의 배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일반고, 이제 지방고 같은 경우는 유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지망을 하면서 직윤 아이들이면은 거의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세계 합 7은 대부분 경우가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일반고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부분이죠. 자, 정시를 40%로 어떻게든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역 균형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정시는 원래는 수능이었죠. 자, 수능인데 정시에서 지역 균형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수시 체제를 정시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정시였으니까 당연히 수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 균형의 전형에 대한 내신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들은 40% 정도를 내신으로 보겠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자, 직윤을 신설했는데 직윤은 기존에 수시에서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죠? 문과, 이과 구별 없이 학교당 2명인데 또다시 정시에서도 2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당 추천입니다. 이러면은 졸업생도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과연 현재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을 또다시 정시로서 추천을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쉽진 않겠죠. 그만큼 이제 재학생이 정시에서 직윤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 2장이 다시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인문 모든 학과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인문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 경제, 그리고 인류, 그리고 약학, 의학, 치학 이렇게 일부 학과에서 그 직윤을 2장을 다시 받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정시는 당연히 재학생보다는 재수생 또는 전사고 특목고 애들이 대부분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이 특목고 중에서는 영재학교라든지 과고는 제외되겠죠. 왜냐하면은 정시니까 그 아이들은 대부분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정시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이들은 수능 체제도 통과되고 수능 점수도 높은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간다면은 전사고 또는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 쪽이라든지 이런 쪽 일부 아이들하고 그리고 재수생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을 이렇게 신입생들을 지역을 나중에 들어왔는 아이들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한 46% 아이들이 직윤을 통해서 들어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방 아이들이 그렇게 이 티켓을 제대로 가지를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방 아이들에 대한 지역 편중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직윤을 선정함으로써 내신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같은 정시인데 정시 직윤을 통해서 내신 뽑는 거 외에 정시 일반 전형도 또다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능만으로 갔죠. 그죠? 수능만인데 이제는 단계 전형으로 가서 수능을 완전하게 2배수로 뽑아서, 물론 요 안에는 필터링이 있는 거죠. 일단은 수능 점수로서 무조건 뽑는다. 그런데 수능 점수 외에 2차로 갔을 때는 수능 80%와 내신 20%를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신 부분들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기존의 차이점하고 뭐냐 하면은 같은 이 내신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내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신이 아니면 이거는 교과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신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내신이라는 부분들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 평가를 도입을 했는데, 그 교과 평가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수 과목을 보고, 이수 과목이라는 부분들은 내 진로에 관계되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고2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진로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학과를 갔는데 경제학과를 가기 위해서 내가 확통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과목을 이수를 했다, 이런 아이들하고 내가 경제 수학을 하고 일반적인 과목 외에 조금 더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을 더 이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경제학과 관계되는 경제 수학을 들은 아이가 조금 더 유리하게 보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이수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교과 성취도니까 당연히 여기는 A, B, C라고 얘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요 과정을 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뭘 보느냐 하면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단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단지 내신을 보겠다고 했을 때에 모든 전과목 내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의 내신과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정성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A, B, C 단계별로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절대평가를 하는데 단계별로 이 아이는 A를 줄지 B를 줄지 C를 줄지 요 세 가지 단계에서의 점수를 내신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서울대에서의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을 지망을 했을 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는데 이 아이는 물투를 듣고 화투를 듣고 기하까지 들었다. 이 과목을 두 과목 이상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죠? 두 과목 이상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초 과목에 대한 내신 등급이 성취도 A를 받았다. 그리고 교과목 성적은 1, 2등급을 유지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이수에 대한 교과 수업에 대한 세부 특기 사항들의 활동들이 잘 나타났다. 요 세 가지를 다 모든 것을 만족을 했을 때에 A등급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1, 2등급을 받았고 세특도 잘 나타났다 했는데 진로 선택을 제대로 어떤 깊이 과목이 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B등급을 받든지 C등급을 받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들을 환산해 보면은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했을 때에 어느 부분들은 A를 주고 어떤 선생님은 B를 주고 했을 때는 그 아이는 1점이 깎인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2단계입니다. 1단계 아까 우리가 지균에 얘기했던 것은 그것을 1단계라고 봤을 때는 40%를 본다고 보면은 요 만점은 이제는 5점이 아니고 10점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보고 그렇게 됐을 때에 최고 많이 받는 아이들이 5점이고 최고 적게 받는 아이들이 0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신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환산 점수 5점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시에서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에 기존에 우리 서울대의 정시의 환산 점수로 봤을 때는
소수점 세 자리에서 결정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동점도 많고요. 자, 이렇게 갔을 때에 그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들은 상당히 커진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시로 갔을 때는 내신을 무시하고 단지 수능만으로 가면은 우리가 서울대에 지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수능을 가더라도 내신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교육부 정책에서 정시를 확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자퇴하지 뭐. 수능만 올인을 하자. 왜냐하면은 이제는 정시 비율이 40%로 느니까 40%에 맞춰서 아예 내신은 모든 부분들이 세부특기 사항이라든지 모든 비교과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다라고 했는 아이들은 다수 아이들은 정시만 올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라는 부분들이고요. 내신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더 해줘야 된다. 숫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세부특기 사항을 더 활발하게 하면서 그리고 수능까지 잘 봐라. 이렇게 가는 것이 서울대의 지금 정시에 바뀌는 부분들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똑같이 정시가 가더라도 이 정시는 수시의 학종과 체제는 똑같이 맞는 거죠. 기본적인 수능을 갖고 가고 그리고 내신을 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정량평가된 내신을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을 조금 더 충실히 하라는 부분들에 대한 서울대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에서 있어서의 만약 지금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우리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그 과목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단지 이거는 서울대 하나입니다. 그죠? 현재까지는 서울대 하나지만 서울대가 이렇게 던지내면은 다른 학교들도 계속해서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도 학종에서의 수시 비중이 가장 크고 이제 수시에서의 학종 비중이 가장 큰 데가 고대가 역시 큽니다. 그죠? 그러면은 고대가 85%가 거의 이제 수시에서 많이 뽑았는데 이 부분들이 정시 비중을 또다시 늘려라라고 갔을 때는 마찬가지 이런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정시로 갔을 때도 수시에서의 학종처럼 내신이든 면접이든 그런 체제로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정시가 단지 수능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수능 이전에 학교 생활이 먼저 정상화되어야 이제 정시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초등아이들이 중등아이들이 했을 때에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능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는 안 되겠죠. 물론 이 방향이 계속해서 확장을 가져갈 겁니다. 다른 학교들로 갔을 때에. 그러면은 정시라 하더라도 수능도 물론 챙겨야 되지만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학교 생활 충실도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교실이고 교실 안에서의 충실도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수행평가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서울대가 입시가 바뀌었고요. 아마 요거는 예고가 됐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이제 다시 정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은 더 세분화된다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요. 향후 이렇게 갔을 때에 고대라든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이제 반응을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학교가 요강이 바뀌거나 군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체제가 바뀌면은 연쇄 반응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 과정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등부로 좀 내려가서 자, 현재 11월 달이죠. 그죠? 11월 달이면은 현재 고입에서는 주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정기고에 대한 면접입니다. 지난달에 얘기했던 과거가
이제 소집 면접을 본다든지 이제 대상 면접을 본다든지 해서 그 일정들이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12월 달 되면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후기고 이제 전형들이 시작이 될 거고, 지금도 대부분들이 외고라든지 전사고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설명회를 쭉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학교 설명회도 기존의 어떤 그 대면에서 가는 부분들보다는 비대면으로서 동영상으로서 활용하는 학교 설명회가 충분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과정들도 한 가지 살펴보면은 대부분들의 학교들의 전형 방법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아까 서울대에서 그 정시 부분에 대한 내신을 강화된다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죠. 중학생들은. 그러면은 또다시 학교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는 전사고로 갈까? 특목고로 갈까? 일반고로 갈까? 아까 그 전형은 전사고, 특목고 중에서는 외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리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신이 정성평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신이 숫자화된 부분들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정시에서는 분명히 더 불리해졌다. 그래서 특목고에 또는 자사고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씩 더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025 개정교육과정에 통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외고 또는 그 전사고에 대한 그 특목고 유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그죠? 지금 이제 그 이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외고라든지 그리고 국제고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반고로 이제는 전환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 다툼은 충분히 있을 거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시면은 외고, 경기 외고 그리고 지역 외고 쪽에 보시면은 대부분들이 1배수는 잘 없고요. 면접으로서 1.5배수 내지 2.5배수를 서류 전형을 통해서 뽑고 면접을 보겠다 하는 단계별 전형을 가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접을 취소할 거냐, 면접을 취소하면은 서류 평가만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면접을 비대면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죠. 그죠? 자, 그런 차이점만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거는 외고나 국제고나 그리고 전사고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자, 전사고는 아까 외고 이제 그 국제고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인 여기 보면은 내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죠? 아까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내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오히려 내신 파트보다는 서류 전형 전체적인 것에 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기본적인 하나, 외대부고, 민사고, 그리고 상상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요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신 부분들이 있을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내신을 어느 정도는 통과되고 그 다음 과정에 면접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쭉 보시면은 대부분이 올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만큼 중학교 단계에서의 성취평가제 A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등부의 몇 등급 정도에 해당되느냐라고 보면은 거의 한 3.5등급, 심하면 한 4등급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등급이 A등급에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의 A등급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등학교 등급제로 가서는 만만한 성적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 부분들 감안하시고 너무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라는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조금 각인시켜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입에서의 전사고도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가 악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도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또다시 이제 팬데믹 2차가 온다라는 위기감이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과연 이제 병병대가 이미 계속 넘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위기가 고조되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 부분들이 과연 겨울에 어떻게 이게 슬기롭게 잘 넘기고 이게 고입이든 수능이든 제대로 그 일정대로 치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에 맞춰서 원장님들이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는 고입, 대입 이전에 이 아이들은 이미 대입으로 대학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한번 그 전체적인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 아이들이 진로 결정을 했느냐라는 설문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 대학교 4학년인데. 그러면은 대학교 4학년이면 취업을 목전에 둔 상황이고, 이 취업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벌써 대학 전공을 다 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도 아직은 진로 결정을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죠. 그죠? 그런데 결정을 했는 아이들은 과연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대해서 결정을 했느냐라는 것 설문을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것이 고등학교 때 그래도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반수는 안 되지만 제일 많은 비중입니다. 그죠? 이 말은 이미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문이과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내가 가야 될 학과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그대로 진로에 맞춰서 갔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에 다시 그 전공 관련 학과를 이제 그 자퇴를 하고 또는 전과를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편입을 하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많고 거기에 대한 학과를 바꾸든지 대학을 바꾸든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원장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가 먼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4년제 대학의 아이들이 자퇴생이 5만 4천 명이랍니다. 대학 4년에 과정을 다 못 마치고 중간에 자퇴하는 아이들이 5만 4천 명인데 그중에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10,000명, 나머지 아이들이 거의 한 4만 명이 수도권이나 지방 아이들이라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늘죠. 그죠? 자퇴는 늡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퇴하고 어디 가느냐? 학교를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과를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자퇴하고 다른 이제 진로가 대학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들이 보면은 서울 소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바꾸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지방 아이들은 편입을 통해서 대학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지방대가 더 심하죠. 그죠?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립대고 등록금 싸고 여러 가지 혜택 많고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자퇴 인원들이 이렇게 계속 늡니다. 경북대가 3년간에 2,000명이랍니다. 대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재수학원을 가보면은 그 재수학원의 다수 아이들이 그 지역의 직업국 아이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방 국립대 외에 일반 이제 대학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기존에 지방 국립대 아이들이 이 자퇴를 하고 다음 이제 재수를 치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는 내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능이 나와야 다음 단계로서의 이제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방 국립대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학으로 간다기보다는 다른 쪽에 자퇴라든지 아니면은 과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올해 보니까 충남대는 올 1을 받으면은 대학부터 그리고 유학까지 최대 지원을 2억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올 1을 받으면은 충남대는 잘 안 가게 됩니다. 대부분들이 연고대 이상급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지방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유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많은 장학금도 유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죠? 자, 심지어 호남대 같은 경우는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아이폰도 준답니다. 이런 미끼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대학 학과를 나오더라도 취업 경쟁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자퇴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복잡은 한데 단순하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정원이 860명인데 재학생이 370명이 합격을 했고
졸업생이 488명이 합격을 했다. 재수 또는 N수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재수 비율이 80%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재학생이 요거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죠. 그죠? 기존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종이었습니다. 그죠? 수능은 물론 여기 이제 정시 입학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시 입학은 학종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논술이라든지 부분 제외하고는 정시로 오는 부분들은 제일 많은 비중은 수능이었고요. 수능은 당연히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유리하다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80%가 차지하거나 대부분 아이들이 60% 이상 아이들이 졸업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졸업생이 그 일반적인 완전히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반수하는 아이들도 꽤 많다는 것이 보이는 게, 자, 서울대 그리고 연대 이 아이들이 자퇴했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은 한 600명 했습니다. 그 600명을 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대 졸업생이 600명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의 이 숫자가 거의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아이들이 재수 또는 반수를 해서 의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까지의 자퇴생이 1,300명인데 연고대의 졸업생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기본적인 우리 원장님이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대학을 보내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또다시 반수로 쏟아져 나오고 간판을 바꿔나가더라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부 얘기인데 한 번 더 이렇게입니다. 어떤 현대중공업 얘기가 그룹에서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채용 공고인데 이게 2000년도 하반기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죠? 바로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냈는데 직업국 아이들의 그 학과 사무실에 갔을 때는 학점이 3.8 이상의 3명만 뽑겠다. 경희대는 3.5에 5명만 뽑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중상위권 대학으로 갔을 때는 학점도 낮아지고 인원도 많이 뽑고, 스카이 대학은 3.0이면은 인원에 관계없이 다 뽑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취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학생 애들은. 그 부분들의 학점을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인원이 관계없거나 이런 스카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 메리트가 있을 거니까 아이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잠깐 계속 학과를 바꿔가고 대학을 바꿔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페널티를 적용하면서까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공개 추천을 통한 부분들에 대한 학점과 그리고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나 학교에 대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들이 냉혹한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역시 어떤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간판만 잘 따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현재는 이 서울대 연고대를 나온다 하더라도 취업률이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취업률을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뚫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다수의 그룹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공개 채용을 통한 여러 가지 시험보다는 면접을 통한 여러 가지 그 학업 역량들 이걸 또 충분히 많이 볼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들만 생각해 주시고요. 특성화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보통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다수 80%나 85% 정도는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고 나머지 15%
뭐 정도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성적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내 진로에 의해서든 특성화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특성화고는 취업을 그래도 목표로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19% 또는 제일 많아도 60%가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다수 아이들은 지금의 이제 우리 특성화고도 특성화고 전형을 통한 4년제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취업률이 더 저하됐던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뭐 이것과 다르게 마이스터고는 거기에 대한 아예 대학 자체의 진출보다는 완전히 취업을 전제한 이제 마이스터고 이제 진학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취업률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전반적으로 입시와 관계됐고, 그리고 이 입시가 이제 관문을 통과한 우리 대학 아이들이 또다시 반수로 이제 내몰리는 상황, 요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그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제 이제 결과 발표가 났는 부분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요거는 화요일 날 시험을 쳤는 겁니다. 화요일 날 이제 국어를 치면서 고3 아이들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독서 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저희가 이제 국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 독서 학원들에 대한 측면들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니까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은 예고됐던 대로 우리가 국어 영역에 대해서는 독서 파트는 이제는 긴 지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융합형이고 그리고 주제 통합형이고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크게 세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주제 통합 지문과 기술 지문과 과학 지문과 글자 수를 보면은 공백 포함해서 약 한 2,000자 내외 그리고 더 많은 부분들은 약 한 2,800자 가량 되는 부분들이 있죠. 글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0분 내에서의 이 독서 문항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문항수가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항만 읽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간 안배를 충분히 생각해서 아이들이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보도 많아지고 길고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지난달에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지문을 빨리 집중력 있게 읽느냐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고요. 독서 자체를 통한 이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의 글 읽기를 충분히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입시를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입시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시험을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비교과에서도 교실 부분, 교실에서도 수행평가 그러면은 수행평가는 과연 무엇을 모태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이들의 활동인데 그 활동은 수업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수업 전, 수업 그리고 수업 후 과정에 대한 독서 과정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한다고 제가 늘 교육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시에서도 독서에 차지하는 부분들도 크고 그리고 학교생활 내에서도 충분히 독서에 대한 부분들도 크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초등 아이들이나 중등 아이들이 독서 훈련을 통한 그리고 독서의 습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입시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계속 이제 코칭을 해주시고 케어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독서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 아실 거죠. 그죠? 자, 책을 읽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과연 머리를 계속 이제 활성화시켜 나가는 걸 거고요. 그 활성화시키면서 기본적인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 두뇌가 활성화되면서 그 여러 가지 뇌 발달에 관계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 처음에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후두엽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 이해를 통한
우리 아이들이 이 지식의 습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내구조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기억화되고 분석화되고 좀 더 사고적인 이제 뇌로서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전두엽에서 한다고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게임을 통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은 약간 뇌 중에서 일부분만 활성화된다라고 봤을 때 책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있게 추론하고 그 부분을 또다시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뇌를 통한 학습을 통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뇌가 발달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뇌가 발달되는 것은 독서는 결국은 학습을 가기 위한 기초 체력에 충분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독서는 독서 자체가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한 흥미 독서도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흥미 독서를 충분히 그 부분들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으로 거쳐가면서 교과 독서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교과 독서로 가면서 학습에 대한 체력들을 충분히 챙기는 거고 이런 독서 활동을 통한 습관이 일상화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일상화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학습으로 나아가면은 조금 더 자기 주도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연계화됐던 부분들이 우리 리딩에서 추구하는 독서 습관 그리고 독서에 대한 전체적인 독서력으로 지향되는 부분들이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아까 뇌 얘기를 했지만 뇌가 처음부터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거 이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뇌를 확장시켜 나가고 습관을 통해서 점점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자, 이거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한 권 읽는 것보다는 두 권 읽는 것이 더 낫겠죠. 다독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물론 책을 여러 가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은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입시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깊이 읽는 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습관을 기르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해력을 길러나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책을 읽고 그 과정들이 조금 더 심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거친다면은 이것이 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학습력도 길러가 되는 것 충분히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리딩에서 추구하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제가 드린 말씀은 거의 이게 이제 정리되면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서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크게 보면은 독서라는 것은 읽는다. 요 과정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읽으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쓰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말하고 듣는 과정들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문해력 과정 또는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그게 문식성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금 교과 과정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리터러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언어 처리 능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독서를 통한 여러 가지 융합형으로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수학과학은 단순하게 지식만 활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식이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국어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읽는 과정에 대해서 지식이 또다시 지식을 낳게 됩니다. 지식을 생산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확장을 통한 지식의 획득이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혜로서 이제 확장을 나아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리딩에서 추구하는 부분들과 거의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오면은 아이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는 책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습관이 들이게끔 계속해서 흥미 있고 그리고 꾸준한 독서를 권합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예전부터 물론 그 독서에 대한 진단이라는 부분들은 몇 가지 업체나 나라에서도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의의부터 해서 그리고 논리, 추론, 그리고 이제 비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갖춰진 것은 사실상 리드인이 거의 선두적이고 거의 독보적이라고 여러 가지 지금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몇 가지 논문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교보에서도 약간의 그런 온라인을 통한 독서 능력 진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아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걸 지금 의의를 비롯해서 이제 이제 사실적인 그리고 추론적인 비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 비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서 진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제 학습 습관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리딩에서 이렇게 먼저 책정을 해주고 그 부분들이 그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는데 나아간다면은 충분히 우리 리더인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입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습관에 대한 부분들에 독서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중심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항상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독서에 대한 얘기들은 자주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리드인이든 익스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독서에서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독서가 입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전달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자료도 다시 바로 그 밴드를 통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밴드에서 요 과정 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독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자료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좀 만들어낼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대면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2월 말 정도나 1월 정도 되면은 전체적인 윤곽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기 트레이닝이나 독해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과 이제 트레이닝과 연계되는 이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아마 앞으로는 익스를 통해서 그런 교육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